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는 준호의 어머니인 명자씨를 돌보며 살았다. 그녀를 씻겨드리고 기본적인 필요를 챙겨드리고 다리를 마사지해드리며 침대에서 몸을 돌려드리는 일까지 모두 내 몫이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나는 비로소 숨쉴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그때 준호가 가족 여행을 제안했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에 몰두했다. 모든 짐을 챙기고 준비를 끝냈다. 하지만 우리가 막 떠나려던 순간 준호가 현관문 앞에서 나를 막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다. 차에 자리가 없어. 다음에 같이 가. 그 옆에서 아들 민재가 말했다.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긴 여행은 힘드실 거예요. 또 허리 아프다고 하실 텐데. 딸 민서도 아무 말 없이 나를 지나쳐 차에 올라탔다. 그렇게 그들은 나를 남겨두고 떠났다. 다음 날, 준호는 SNS에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에는 우리 아이들 민재와 민서, 그리고 준호의 친한 친구라는 한 여성이 함께 있었다. 그제야 나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집에 갇혀 그의 병든 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내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 전국을 여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발코니에 서서 나는 안경을 고쳐 쓰고 준호가 올린 사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내 남편 준호, 내 아이들 민재와 민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갑자기 2년 전 추수감사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그날 가족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었다. 소파에 함께 앉아 사진을 남기고 싶었지만 그들이 뭐라고 했던가? 귀찮아. 다음에 하자. 요즘 누가 그런 촌스러운 가족 사진을 찍어. 이상하게 보일 거야. 그게 이유였다. 그들은 나와 사진 찍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사이 그들은 이미 다른 여자와 함께 그런 촌스럽다던 가족 사진을 여러 장이나 찍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알고 있었다. 은주. 그녀는 우리 대학 동창이었고 준호는 그녀를 영혼의 단짝이라고 부르곤 했다. 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휴대폰을 꽉 쥐었다. 발코니에서 돌아서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텅 빈 집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오늘따라 집이 너무나 공허하게 느껴졌다. 나는 방에서 방으로 걸어 다녔다.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지만 오늘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준호의 어머니 명자씨를 돌봐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고 한순간도 혼자 둘 수 없었다. 그녀의 아들인 준호는 그녀를 돌보려 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핑계를 댔다. 남자가 그런 일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그래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떨어졌다. 명절마다, 휴가철마다, 그들이 여행을 떠나 즐길 때마다 나는 뒤에 남아 더러워진 시트를 빨고 옷을 세탁했다. 나는 일을 하며 꿈을 꾸곤 했다. 그들이 돌아와 내가 가보지 못한 곳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민재와 민서는 학도일로 바쁘다며 나와 대화할 시간도 없었다. 그래도 준호는 선물을 가져오곤 했다. 그때만큼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 없이는 이 가족이 유지될 수 없었을 거야. 당신과 결혼한 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나는 시골에서 자라 거친 사람들 속에서 성장했다. 준호의 몇 마디 달콤한 말에 내 마음은 꿀에 젖은 듯 가벼워졌다. 나는 침실로 가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내 추억들이 담긴 상자였다. 스카프, 말린 꽃맛송이, 엽서 2장, 깨진 조개 껍데기, 작은 도자기 인형 한 쌍, 그것들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그것들은 모두 값싼 물건들이었다. 아마도 길거리 가판대에서 산 것들이었을 것이다. 그는 이런 것들로 나를 30년 넘게 달래왔다. 그리고 사진 속 은주의 목에 걸린 스카프가 떠올랐다. 분명히 LV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에게 사준 것과 똑같은 고가의 스카프였다. 그 작은 천 조각 하나가 내 옷장 대부분보다 더 비쌌다. 그리고 말린 꽃들. 준호가 그것을 내게 주며 웃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생화는 오래가지 않아. 며칠이면 시들어버리잖아. 하지만 이 말린 꽃들은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어.
우리 결혼처럼. 지금 돌아보니 그 말이 딱 맞았다. 우리의 결혼은 그 말린 꽃들 같았다. 시간의 흔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은 메마르고 부서지기 쉬웠으며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채 먼지만 쌓여갔다. 만약 준호가 정말로 말린 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면 애 같은 사진 속 은주는 신선한 장미꽃다발을 안고 있었을까?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분노에 차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한참을 지나서라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짜증 섞인 톤이었다. 빨리 말해. 바빠. 나는 인사도 하지 않았다. 차에 내 자리는 없었는데 은주 자리는 있었네. 잠깐의 정적. 너무 길게 느껴지는 침묵 후 그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다. 은주는 그냥 따라온 거야. 친구일 뿐이라고. 게다가 호텔 예약도 은주가 도와줬어. 너 설마 질투하는 거야?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세상에 호텔이 그렇게 많은데 꼭 은주가 예약을 해야 했을까? 나도 호텔 예약할 수 있었어.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아니면 특별한 호텔이었어. 옷을 벗겨주는 서비스라도 있었나? 아니면 더 부드러운 침대 시트라도.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누군가가 준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변명하지도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대신 무심하게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이상한 소문 퍼뜨리지 마. 은주는 소중한 친구일 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이번에 너를 못 데려간 건 뭐 어때? 다음에 같이 가면 되잖아.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민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은주 이모가 호텔을 친구 통해서 엄청 싸게 예약해줬어. 나랑 민서가 아빠 잘 보고 있으니까 걱정 마. 아무 문제 없어. 아, 그리고 내가 새 컴퓨터 주문했거든. 내일 도착할 거야. 그거 내 방으로 옮겨줘. 비싼 거니까 조심해서 다뤄줘. 나는 건조하고 텅 빈 웃음을 터뜨렸다. 차에 오래 앉아있기에는 내가 너무 약하다고 하더니 무거운 컴퓨터를 옮기는 건 괜찮다는 건가? 정말 고맙네. 준호는 항상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걱정하는지 말하곤 했다. 사람들 앞에서 한숨을 쉬며 얼마나 힘든지 더 많이 해드리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는 어머니를 위해 눈물 한 방울 흘린 적도 없었다. 그가 눈물을 흘린 유일한 순간은 사람들 앞에서 동정을 얻으려 할 때뿐이었다. 실제로 그의 어머니를 먹여드린 적조차 거의 없었다. 나는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 찼다. 어떻게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지? 나는 눈물을 닦아내고 은주의 계정을 찾기 시작했다. SNS 플랫폼을 뒤져 그녀를 찾아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사진들을 하나씩 스크롤하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알고 보니 몇 달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녔다. 때로는 둘만 갔고 때로는 민재와 민서를 데리고 갔다. 이건 몇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일이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리고 이 사진들 아마도 준호의 계정에도 있었을 것이다. 단지 나만 볼 수 없도록 차단했을 뿐이었다. 나는 그동안 너무 바빠 친구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었다. 끝없는 집안일에 지쳐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다. 명자를 돌보는 일에 너무나 철저했던 나였다. 그녀는 한 번도 욕창이 생긴 적이 없었다. 내가 매일 그녀를 씻겨드리고 마사지해드리고 몸을 돌려드렸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에 준호가 나를 차단하는 걸 깜빡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느 때처럼 집에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다. 만약 준호가 은주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애 그녀와 결혼하지 않았을까? 결국 나를 쫓아다니고 결혼을 고집했던 건 그였다. 나는 항상 이렇게 지친 주부였던 것이 아니었다. 한때 나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여자였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나를 알았다. 나는 똑똑하고 독립적이었으며 심지어 어떤 남자들보다 강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는 나를 혼자 키우셨다.
작은 마을의 식당에서 긴 시간 동안 일하며 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애쓰셨다. 나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내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을에서는 소문이 진실보다 빨리 퍼졌다. 나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적어도 그날 밤 동네 불량배들이 나를 따라온 그날까지는 나는 구해지기만을 기다리는 무력한 소녀가 아니었다. 라고 방망이를 집어들고 그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그 후 이야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너무 공격적이야. 저런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 그녀가 뭔가 잘못했겠지. 아니었으면 저런 일이 생겼겠어. 밤늦게 돌아다니는 여자가 문제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들이 나를 공격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어야 했던 걸까? 그래야 내가 여성스럽다고 평가받을 수 있었을까? 경찰은 그 남자들을 체포했지만 나는 수군거림과 시선 속에 남겨졌다. 어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며 걱정하셨다. 이러다 아무도 너를 원하지 않는 거 아니니? 그때 준호가 모든 것을 바꿨다. 그는 대학생이었다. 우리 마을에서 몇 안 되는 성공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붐비는 카페 한가운데서 그는 내 손에 연애 편지를 쥐어주었다. 그는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분명히 말했다. 이 여자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다. 모두가 나를 행운아라고 불렀다. 저렇게 존경받는 남자가 선택한 여자라니 정말 운이 좋네. 나는 준호에게 고마웠다. 그가 대학에 다닐 때 나는 모든 돈을 아껴 새 셔츠와 신발을 보내주었다. 그가 일을 시작했을 때 나는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의 부모님을 돌보며 완벽한 아내, 완벽한 엄마, 완벽한 며느리가 되었다. 우리는 목사님 앞에서 손을 맞잡고 서 있었다. 그는 맹세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평생 당신에게 충실할 것을 맹세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항상 은주를 사랑했다면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나와 결혼했을까? 내 손은 분노로 떨렸고 가슴은 무언가가 막힌 것처럼 답답했다. 나는 그를 때리고 싶었다. 나는 그의 심장을 수없이 때리고 싶었지만 그는 여기에 없었다. 그의 흔적이라곤 거실에 깔끔하게 걸려있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정장뿐이었다. 나는 그것을 잡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더 강렬한 무언가가 필요했다. 집 안을 돌아다니며 분노를 풀어줄 무언가를 찾았다. 준호는 자신이 세련되고 지적인 사람인 척하길 좋아했다. 그의 서재는 비싼 책들과 자필로 적은 노트, 그리고 한정판 사인본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른다. 고급 셔츠만 입으며 하나하나 완벽하게 다림질되어야만 했다. 그의 가죽 구두는 매일 반짝이도록 닦아야 했다. 그리고 낚시, 그는 낚시를 얼마나 사랑했던가. 매번 낚시 여행 후 그의 장비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건 늘 내 몫이었다. 나는 그를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해왔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분노에 휩싸인 나는 그의 소중한 낚싯대를 집어들고 도동강 내버렸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책장을 거칠게 뒤집고 책들을 쏟아냈다. 찢어버리려던 순간 잠시 멈칫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 책들은 소중한 가치가 있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 만큼 귀중한 것들이었다. 천천히 차가운 미소가 내 입가에 번졌다. 좋아. 그가 이 책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내가 이 책들을 진짜로 가치 있게 여길 누군가에게 넘겨주겠어. 나는 침실로 가서 여행 가방을 꺼내 그의 첫 번째 판본들, 자필 노트들, 소중한 사인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방에 넣었다. 가방을 지퍼로 잠그고 손잡이를 잡은 채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머리를 높이 들고 당당하게. 내게는 시립도서관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가 있었다. 몇 년 동안 서로 얼굴을 본 적이 없었지만 병원에서 잠시 인사를 나눴던 기억이 났다. 이번에는 도서관 문 앞에 가방을 끌고 나타난 나를 보고 친구는 깜짝 놀랐다. 이 책들 정말 대단하네. 이걸 다 기부한다고. 그래,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준호는 이제 더 좋은 것들로 넘어갔어. 이건 그에게 그냥 버려진 유물일 뿐이야. 집에 두는 건 낭비야. 차라리 진정한 책 애호가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기부하는 게 낫지. 그는 4인분의 책 등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경외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한정판 가죽 제본 클래식을 손에 들고는 마치 보물을 다루듯 했다. 이런 책들은 이제 시장에서도 구하기 힘들어. 가족에게 남겨두면 유산이 될 텐데 정말 다 기부할 거야.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유산이라고. 내가 무슨 가족이 있다고. 내 자식들은 나를 신경도 안 쓰는데 이 책들을 소중히 여기겠어. 더 얘기할 필요 없어. 받을 것만 받아. 아니면 다른 데로 가져갈 거야. 그는 고개를 재빨리 끄덕였다. 당연히 받을게. 이런 건 정말 귀중해. 그가 그 책들을 보물처럼 끌어안는 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비웃음을 참았다. 좋아, 내가 말했다. 이제 내가 알아서 해. 난 가야 할 곳이 있어. 오랜만에 내 가슴에 얹어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내려간 기분이었다. 나는 뒤돌아 집으로 돌아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초대장을 기다리지 않았다. 나 스스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세상은 변했다. 온라인에는 수많은 여행 가이드가 있었고 혼자 여행하는 여자도 길을 찾을 수 있었다. 나는 시카고로 가는 기차표를 예약했다. 이렇게 편안한 기차를 타는 건 처음이었다. 과거에는 가장 저렴한 버스만 탔었다. 첫 여행이 떠올랐다. 준호는 이미 도시로 직장을 구해 떠났고 나에게 그를 보러 오라고 했다. 버스는 너무 붐볐다. 나는 거대한 두 남자 사이에 끼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맞은편에는 신발을 벗은 남자가 있었고 그의 발 냄새가 버스의 키키한 공기와 섞어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때도 나는 버텼다. 비행기 표에 돈을 쓰는 건 거부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누구를 위해 돈을 아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생각에 무언가 내 안에서 끊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차의 카페 칸으로 갔다. 뜨거운 커피와 샌드위치를 샀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이었다. 하지만 과거에 한 푼이라도 아끼며 살던 시절을 생각하면 이것은 사치처럼 느껴졌다. 왜 나는 내 평생을 아끼고 희생하며 살았을까? 왜 다른 사람들만 그 가시를 누렸을까?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진정으로 그 순간을 즐겼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서에게 온 문자였다. 엄마, 뭐 샀어? 애 아빠 카드 쓰는 거야. 그렇게 막 쓰면 어떡해? 그 돈은 내 아파트 리모델링에 쓰려고 했던 건데. 내 사랑스러운 딸, 몇 푼 썼다고 이렇게 난리라니. 답장을 보내려던 찰나 그녀가 또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엔 더 성급한 어조였다. 내가 차를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내 집 좀 도와달라고 한 건데 그걸 뺏어가면 너무하잖아. 나는 살아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미 내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하고 있었다. 내가 뭐지? 요리사, 가정부, 아니면 모든 돈을 바치기만 하는 하인. 나는 딸에게 보낼 답장을 차분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작성했다. 내가 내 아빠의 카드를 사용해서 불만이 있으면 그와 이야기해. 하지만 잊지 마. 그 돈의 절반은 내 몫이야. 내 아빠가 그 돈을 너에게 주고 싶어도 결정권은 절반밖에 없어. 내가 차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그래, 인정해. 하지만 넌 3년 동안 유학을 했잖아. 그 비용이 10만 달러가 넘었어. 반면에 내 오빠는 주립대학에 다니면서 한 달에 겨우 1,000달러로 생활하고 있어. 그러니 누가 더 많은 돈을 썼는지 말해봐. 명확히 해두자. 나는 아직 살아있어. 내 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쓸 거야. 심지어 그 돈을 벽난로에 던져 불태운다 해도 그건 여전히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메시지 알림을 꺼버렸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끝없이 이어졌고 세상은 내가 수십 년 동안 갇혀있던 작은 상자보다 훨씬 컸다. 나는 딸의 메시지가 내 기분을 망치게 두지 않을 작정이었다. 시카고는 눈부셨다.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며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살아있는 도시였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작은 마을에서 살았다.
그곳에서 가장 붐비는 장소는 병원의 대기실 정도였다. 습관처럼 나는 가장 저렴한 모텔을 예약하려고 했다. 굳이 돈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곧 데이지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그녀와 그녀의 아빠가 온천에서 휴식을 취하고 5성급 리조트에서 시간을 보내며 휴가를 즐겼던 모습들이 떠올랐다. 그들은 한 번도 돈을 아끼는 것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나만 항상 검소해야 했을까? 그래서 나는 반대로 행동했다. 비싸 보이는 호텔을 골랐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가치가 있었다. 로비는 마치 럭셔리라는 단어가 향기로 존재하는 것처럼 다른 냄새가 났다. 웅장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머리 위에서 반짝이며 빛의 프리즘을 바닥에 비췄다. 매끈하게 닦인 대리석 바닥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반사했다. 프런트 데스크에 있던 젊은 여직원은 따뜻하게 나를 맞이했다. 그 따뜻함은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진 의무적인 친절과는 달랐다. 그녀는 나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웃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친절했다. 체크인을 마친 후 나는 너무나 부드러운 침대에 몸을 맡겼다.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때 깨달았다. 준호와 은주가 그렇게 젊어 보였는지. 그들은 여행할 때 이런 생활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깨어났으니 당연히 상쾌하고 행복하며 근심 없이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편안함과 한대 속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의 경험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다. 반면에 나는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깨어나 끝없는 집안일의 무게를 건져야만 했다. 내 일상은 시장 상인들과 몇 푼을 두고 흥정하거나 고기와 채소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었다. 매번 돈을 아껴 쓰기 위해 애썼다. 만약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아까운 돈이 결국 다른 누군가에 의해 쓰일 거라는 걸 알았다면 나는 진작에 흥정을 포기했을 것이다. 아니, 차라리 2배의 돈을 내더라도 더 많은 웃는 얼굴을 보는 게 나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단지 상상이었다. 현실은 다음 날 아침 내가 하룻밤 숙박에 $400를 썼다는 사실을 깨닫자 내 속이 뒤틀렸다. 그리고 준호가 이런 돈을 수년간 써왔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가슴이 더 아팠다. 하지만 나는 할 일이 있었다. 도시를 탐험해야 했다. 프런트 데스크의 여직원은 전날 밤처럼 밝은 모습으로 밀레니엄 파크로 가는 가장 좋은 기차 노선을 친절히 설명해 주었다. 떠나기 전에 나는 물었다. 이런 호텔들은 항상 이렇게 비싼가요?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인가요? 그녀는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손님, 여긴 럭셔리 호텔이 아니에요. 저희는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 체인입니다. 5성급 호텔들은 훨씬 더 비싸요. 내 표정을 눈치챈 그녀는 서둘러 호텔 가격을 비교하고 예약할 수 있는 앱을 다운받는 것을 도와주었다. 호기심에 나는 준호와 아이들이 묵고 있는 호텔을 검색해봤다. 하룻밤에 $1,800였다. 나는 호텔 밖으로 나와 시카고의 번잡한 거리 한가운데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물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웃음이 터졌다. 조디, 넌 정말 웃기는 사람이야. 지금까지 내가 호화로움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의 남은 거래도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밀레니엄 파크 입구에 서서 지나가는 낯선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나 혼자 나온 사진이었지만 그 사진은 완벽해 보였다. 함한 속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었던 것은 준호와의 결혼 사진 촬영 때였다. 그때 내 머리카락은 풍성했고 내 미소는 밝았으며 내 목소리는 누구보다도 우렁찼다. 이제 내 머리카락은 흰색으로 물들었고 내 얼굴은 피로로 가득했다. 마치 결혼 생활의 수십 년이 나를 완전히 말라버리게 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 가지 않았다. 내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준호였다. 조디, 대체 내 카드 어디로 가져갔어? 지금 어디야? 그의 당황이 진짜인지 아니면 연극인지 알 수 없었다. 어쨌든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 시카고에 있어.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소리쳤다. 갑자기 그렇게 떠나면 어떻게 해? 넌 한 번도 먼 곳으로 여행 간 적 없잖아. 만약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이미 말했잖아. 다음에 꼭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왜 내 나이에 어린애처럼 행동하는 거야? 그러더니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밖에 나가 있더라도 좀 검소하게 살면 안 되겠어. 하루 만에 벌써 600달러나 써버렸잖아. 그 돈은 원래.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786달러. 뭐라고? 내가 어제 쓴 돈은 호텔, 음식, 그리고 기차표를 포함해서 786달러야. 내가 묵고 있는 호텔 하룻밤 비용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지. 대체 왜 우리 가족에서 나만 검소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왜 내가 돈을 쓰는 것만 그렇게 문제야? 나는 한 번도 돈 문제로 그를 추궁한 적이 없었다. 아마 그래서 그는 당황했을 것이다. 본능적으로 그는 이렇게 내뱉었다. 그건 다르잖아. 넌 돈을 벌지 않으니까.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는지 황급히 수습하려 했다. 아이들도 이제 일하고 있잖아, 조디. 스트레스도 많고. 이번 여행은 그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거였어. 그런데 왜 너 자신을 아이들과 비교하는 건데? 어차피 돈은 이미 썼으니까 이제 기분 좋게 지내면 되잖아. 그런데 말아, 세상이 요즘 얼마나 위험한지 알잖아.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게 어때? 집에 아무 일도 없으니까 내가 거기 있는 동안 내 책장에 있는 책들 좀 꺼내서 바람 좀 세게 해줘. 그가 내게 책을 꺼내서 바람을 세게 하라고 말할 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바람 쐬야 할 것은 내 멍청한 머리겠지, 준호. 그리고 그때 불현듯 떠올랐다. 그의 책들. 나는 거에 잊고 있었다. 내가 그 책들을 모두 기부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장면이 떠올랐다. 준호가 서재로 들어가 자신의 자랑스러운 책장에 책들이 가득할 거라 기대하며 문을 열었을 때 텅 빈 책장을 발견하는 모습. 나는 그 자리에서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은주에게 시켜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늘 그렇게 돕고 싶어 하잖아. 조디, 요즘 너 애 이래. 애 그렇게 은주에 집착하는 거야. 내가 이미 말했잖아. 우리는 그냥 친구라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가 이런 아름다운 나를 더럽히게 두지 않을 작정이었다. 별표 친구 별표라는 단어를 그렇게 뻔뻔하게 사용하는 그의 모습이 역겨웠다. 나는 시카고 미술관에서 아침 내내 시간을 보냈다. 웅장한 그림들로 가득한 전시실을 걸으며 마음이 가벼워졌다. 미술관을 나와 지하철을 타고 역사적인 거리로 향했다. 아늑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시카고 딥디시 피자를 주문해 한 입 음미하며 먹었다. 그리고 네이비 피어로 향했다. 저녁 하늘 아래에 천천히 돌아가는 대관람차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밤이 되자 나는 마침내 집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다. 이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행하는 동안 나는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부모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성인이 된 자녀가 휠체어에 탄 노부모를 밀어주는 모습들. 모두가 웃으며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볼수록 확신이 들었다. 내 남편과 아이들은 나를 버렸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그렇게 쉽게 내쳤다면 내가 더 이상 그들에게 매달릴 이유도 없었다. 이제부터 내 삶은 내가 통제할 것이었다. 그들은 계획보다 이틀 일찍 돌아왔고 은주를 데리고 왔다. 넬슨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소리쳤다. 엄마, 손님 데려왔어. 데이지는 나를 힐끗 보지도 않고 신발을 벗더니 냉장고로 직행했다. 냉장고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엄마, 애 주스 안 샀어. 집에 오는 길에 문자 보냈잖아. 나는 넬슨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날 대체하려는 거라면 서두를 필요 없어. 며칠 더 있다가 천천히 해. 그러면 내 마음대로 누구든 초대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데이지를 향해 물었다. 내가 내 가정부 역할을 해주는 대가로 얼마를 줬더라. 데이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다. 엄마, 무슨 소리야? 데이지는 우리 사이를 번갈아 보더니 눈을 굴리며 내가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는 방으로 쿵쿵거리며 들어가 버렸다. 하지만 넬슨은 새어머니를 방어하려는 듯한 태도로 나섰다. 엄마, 너무하잖아. 어떻게 엘레나 이모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모는 엄마랑 아빠 사이 오해를 풀어주려고 일부러 여기까지 온 거라고. 나는 그의 말을 끊으며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내리쳤다. 방 안에 울리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넬슨은 얼굴을 감싸지며 눈을 크게 뜨고 충격에 빠져 말했다. 엄마, 진짜 날 때린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리고 내가 계속 거짓말하면 또 때릴 거야.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번이 처음이니 여행 중에 엘레나 이모를 우연히 만난 게 말이야. 아니면 매번 그렇게 우연히 만난 거니. 나는 사진 한 묶음을 집어들고 그에게 던졌다. 정말 훌륭한 아들을 키웠구나. 그렇게 순종적이고 그렇게 효도하는데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의 엄마라는 게 문제야. 하지만 내가 집에 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한여일 뿐이지. 그렇지 않니? 이제 말해봐. 어떻게 매번 그녀가 우리 가족 여행에 그렇게 우연히 나타나는 건지 설명해봐. 넬슨은 소파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엘레나는 사진을 흘깃 보더니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 사진들이 뭘 증명한다는 건데요. 그녀는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그냥 여행 동행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부적절한 짓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혹시 데이브가 당신을 데려갔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녀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다. 조디, 여행이 뭔지 정말 이해하고 있긴 해요. 당신과 데이브가 그랜드 캐니언 앞에 서서 그 웅장함을 진정으로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 이치를 알아야 해요. 당신은 데이브의 지적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과거를 생각하면 데이브가 당신과 결혼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는 당신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모든 걸 겪고도요. 말해다요. 당신이 그의 입장이라면 매일 자신의 거울 속 모습을 보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나는 손을 들어 내 얼굴을 만져보았다. 그러고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엘레나, 당신 자신이 우월하다고 정말로 생각하나요? 그녀의 자신감이 잠시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우리 같은 입시 시험을 봤던 거 기억 안 나요? 그리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당신 점수가 내 점수보다 수십 점 낮았죠.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대학에 합격했지만 가지 않기로 선택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내가 기억하기로는 당신은 겨우 평범한 대학에 들어가려고 3번이나 시험을 봤었죠. 엘레나의 얼굴이 잠시 떨리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곧 표정을 가다듬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때 데이브의 목소리가 내 뒤에서 울렸다. 조디, 언제 이렇게 쓰디쓴 사람이 된 거야? 왜 엘레나를 몰아가는 거야?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엘레나가 입시를 3번 봤다고. 그건 그녀가 끈기 있다는 증거야. 그런데 너는 대학 갈 기회가 있었으면서도 포기했잖아. 실패를 선택한 건 너라. 그러면서 무슨 자격으로 그녀를 판단하는 거지?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일부러 천천히 컵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시선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그걸 말할 자격이 내게 있다고 생각해. 내가 너보다 점수가 높았다는 걸 잊었니? 내가 대학에 갈 수 있었다면 내가 못 갔을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일부러 잊어버린 거야. 내가 애 대학에 못 갔는지 말이야. 내가 지원 마감일 며칠 전까지 나를 부려먹어서 내가 원서를 못 냈던 거 잊었어.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내 뒤치다거리를 하느라 그랬잖아. 나는 한 걸음 다가가며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등록금은 누가 냈는데? 내 엄마가 도망쳤을 때 돈을 대준 사람은 누구였지? 내가 대학에서 거지처럼 보이지 않게 새 셔츠를 사준 사람은? 내 가족이 너를 신경 쓰지 않았을 때 너를 떠받쳐 준 사람은 누구였어? 나라고.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 서서 나를 실패자라고 부르는 거야. 데이브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게 수치심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손은 옆에서 꽉 쥐어져 있었다. 조디, 넌 정말 쓰디쓴 여자야. 잔인하기까지 하고. 그 옆에서 엘레나는 그의 팔에 살짝 손을 얹으며 평소처럼 연약하고 불쌍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까지 침묵하던 넬슨이 갑자기 나섰다. 엄마, 그만 좀 해.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고도 얘기할 수 없어요. 나는 날카롭게 웃으며 그를 노려보았다. 좋아. 그럼 내가 말해봐. 왜 항상 엘레나가 내 아빠랑 여행을 가는 거지? 애 나 대신 그녀가 가는 거냐고. 너희 셋은 그렇게 모험을 즐기고 집에 돌아오면 나는 하녀 역할을 해야 해. 대답해봐, 넬슨. 넌 날 내 엄마로 보는 거야? 아니면 그냥 공짜 가정부로 보는 거야? 넬슨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니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데이지는 내가 너를 더 편애한다고 불평하고 너는 내가 그녀를 더 편애한다고 불평해. 너희 둘은 정말 쌍둥이처럼 완벽히 일치하는구나. 매번 너희 둘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데이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너는 고집스럽게 버텼잖아. 엘레나 대신 너에게 썼어야 할 돈을 내 아빠가 엘레나에게 썼어. 내 용도는 내가 정한 게 아니야. 내가 받았던 그 모든 추가 금액은 내 저축에서 나온 거야. 내가 엘레나를 향해 시선을 돌리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 그들의 작은 휴가 여행에 다 쓰였어. 내가 너를 위해 저축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돈은 사실 그들에게 쓰인 거야. 넬슨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그는 나를 보다가 데이브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데이브는 그의 시선을 피했다. 결국 넬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쿵쿵거리며 들어가 버렸다. 마지막으로 남은 평화를 깨며 나는 데이브를 향해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이혼할 거야.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엘레나는 마치 충격을 받은 듯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안 돼요. 당신이 그와 이혼하면 안 돼요. 그녀는 평소의 침착한 태도를 잃고 다급해 보였다. 그럼 나는 뭐가 되죠? 당신들이 헤어지면 내 평판은 완전히 망가질 거예요. 나는 아무 부적절한 짓도 하지 않았어요. 반면 데이브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엘레나의 손을 잡고 소나기를 단단히 쥐며 오히려 어리러운 표정을 지었다. 확실해. 그는 거에 비웃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정말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거야, 조디. 솔직히 말해서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누가 너를 부양해 줄 것 같아. 아무도 너를 고용하지 않을 거야. 나는 천천히 차갑게 웃음을 흘렸다. 내가 나를 부양했다고.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배짱이 있구나. 데이브, 너는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알기나 해. 침대에 누워만 있는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을 고용하는 데 매달 최소 $2,000가 드는 거 알아. 나는 내 엄마를 16년 동안 돌봤어. 내가 대학 다닐 때 입고 다니던 비싼 옷들, 그거 다 내가 밤새 옷을 끄매며 번 돈으로 산 거야. 내 첫 직장에서 월급이 겨우 $1,500였던 거 기억나? 그동안 나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재봉 일을 하며 우리 집을 유지했어.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나를 부양했다고 말하는 거야. 데이브의 얼굴은 분노인지 부끄러움인지 알 수 없는 이유로 붉게 물들었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서명해. 내일 바로 이걸 끝낼 거야. 데이브는 이혼 서류를 낚아채더니 조항들을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내 재산의 절반. 꿈도 꾸지마. 만화가만 $5,000 줄게. 그걸로 만족하든가 아니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가. 나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데이브. 난 너에게 쉬운 길을 주고 있는 거야. 깔끔하게 끝내고 너와 내 친한 친구가 행복하게 살도록 말이야. 데이브는 코웃음을 쳤다. 너랑 말이 통할 리가 없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데이브. 내가 이걸 선택한 거야. 기억해둬. 나는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그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려왔다. 조디, 어디 가는 거야? 집도 아직 안 치웠잖아.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지옥이나 가, 데이브. 다음 날 아침, 나는 데이브의 사무실 건물 바로 앞에 자리를 잡았다.
내 옆에는 데이브와 엘레나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담긴 사진과 상세한 내용이 적힌 큰 포스터보드가 세워져 있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 누군가 물어보면 나는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데이브가 얼마나 냉혈한 인간인지, 아내를 이용해 반평생을 살아왔는지, 나를 착취해 자신을 키워놓고는 이제 나를 아무것도 없이 내쫓으려 한다는 이야기. 데이브는 항상 충실함과 책임감을 설파하는 원칙적인 남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오늘 나는 그 가면을 벗겨낼 작정이었다. 그의 동료들이 나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다가왔다. 조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들 중 한 명이 간청했다. 물론 데이브가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와 엘레나 사이에 뭔가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그냥 그가 사과하도록 하면 안 될까요? 당신들, 그렇게 오랜 세월 함께 했는데 이제는 인생을 즐길 때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인생을 즐기라고. 나는 비웃었다. 누가 인생을 즐기고 있죠? 빨래하고 요리하는 삶. 아니면 누군가가 얼대섬에서 휴가를 즐기는 동안 바닥을 닦는 삶을 말하는 건가요? 나는 팔짱을 끼고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축복, 한번 누려보고 싶나요? 그는 변명할 말을 찾으려다 입을 닫아버렸다. 그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점점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 갑자기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짓고 전화를 끊었다. 조디, 이러면 안 돼요. 데이브가 병원에 있어요. 나는 천천히 무관심한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다.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엘레나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는 입술을 깍 다물고 한숨을 내쉬었다. 몇 분 뒤 내 전화가 울렸다. 넬슨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거의 울먹이는 듯했다. 엄마, 대체 아빠 책들을 어디에 둔 거야? 노트랑 사인본들 다 어디 갔나고? 나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그게 뭐가 중요하니? 그건 아빠의 전부라고. 엄마, 오늘 아침에 서재에 들어갔는데 책들이 다 없어진 걸 보고 쓰러지셨다고요. 나 오늘 출근도 못하고 병원에 모시고 갔다고요. 엄마, 아빠한테 화난 건 알겠는데 얘 책들한테 화풀이를 해요. 그건 유치하잖아요. 나는 거의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엘레나 대신 너에게 써야 할 돈을 내 아빠가 엘레나에게 썼어. 내 용도는 내가 정한 게 아니야. 내가 받았던 그 모든 추가 금액은 내 저축에서 나온 거야. 나는 엘레나를 다시 쳐다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 그들의 작은 휴가 여행에 다 쓰였어. 내가 너를 위해 저축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돈은 사실 그들에게 쓰인 거야. 넬슨의 얼굴은 고통과 혼란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나를 보다가 데이브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데이브는 그의 시선을 피했다. 결국 넬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쿵쿵거리며 들어가 버렸다. 나는 마지막 남은 평화를 깨뜨리며 데이브를 향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이혼할 거야.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엘레나는 마치 충격을 받은 듯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안 돼요. 당신이 그와 이혼하면 안 돼요. 그녀는 평소에 침착한 태도를 잃고 다급하게 말했다. 그럼 나는 뭐가 되죠? 당신들이 헤어지면 내 편파는 완전히 망가질 거예요. 나는 아무 부적절한 짓도 하지 않았어요. 반면 데이브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엘레나의 손을 잡고 소나기를 단단히 쥐며 오히려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확실해. 그는 거에 비웃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정말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거야, 조디. 솔직히 말해서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누가 너를 부양해 줄 것 같아. 아무도 너를 고용하지 않을 거야. 나는 천천히 차갑게 웃음을 흘렸다. 내가 나를 부양했다고.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배짱이 있구나. 데이브, 너는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알기나 해. 침대에 누워만 있는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을 고용하는 데 매달 최소 $2,000가 드는 거 알아? 나는 내 엄마를 16년 동안 돌봤어.
내가 대학 다닐 때 입고 다니던 비싼 옷들. 그거 다 내가 밤새 옷을 끄매며 번 돈으로 산 거야. 내 첫 직장에서 월급이 겨우 $1,500였던 거 기억나. 그동안 나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재봉 일을 하며 우리 집을 유지했어.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나를 부양했다고 말하는 거야. 데이브의 얼굴은 분노인지 부끄러움인지 알 수 없는 이유로 붉게 물들었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서명해. 내일 바로 이걸 끝낼 거야. 데이브는 이혼 서류를 낚아채더니 조항들을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내 재산의 절반. 꿈도 꾸지 마. 많아야만 $5,000 줄게. 그걸로 만족하든가 아니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가. 나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데이브. 난 너에게 쉬운 길을 주고 있는 거야. 깔끔하게 끝내고 너와 내 친한 친구가 행복하게 살도록 말이야. 데이브는 코웃음을 쳤다. 너랑 말이 통할 리가 없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데이브. 내가 이걸 선택한 거야. 기억해둬. 나는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그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려왔다. 조디, 어디 가는 거야? 집도 아직 안 치웠잖아.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지옥이나 가, 데이브. 다음 날 아침, 나는 데이브의 사무실 건물 바로 앞에 자리를 잡았다. 내 옆에는 데이브와 엘레나의 이대한 사랑 이야기가 담긴 사진과 상세한 내용이 적힌 큰 포스터보드가 세워져 있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 누군가 물어보면 나는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데이브가 얼마나 냉혈한 인간인지, 아내를 이용해 반평생을 살아왔는지, 나를 착취해 자신을 키워놓고는 이제 나를 아무것도 없이 내쫓으려 한다는 이야기. 데이브는 항상 충실함과 책임감을 설파하는 원칙적인 남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오늘 나는 그 가면을 벗겨낼 작정이었다. 그의 동료들이 나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다가왔다. 조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들 중 한 명이 간청했다. 물론 데이브가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와 엘레나 사이에 뭔가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그냥 그가 사과하도록 하면 안 될까요? 당신들, 그렇게 오랜 세월 함께 했는데 이제는 인생을 즐길 때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인생을 즐기라고. 나는 비웃었다. 누가 인생을 즐기고 있죠? 빨래하고 요리하는 삶. 아니면 누군가가 얼대섬에서 휴가를 즐기는 동안 바닥을 닦는 삶을 말하는 건가요? 나는 팔짱을 끼고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축복, 한번 누려보고 싶나요? 그는 변명할 말을 찾으려다 입을 닫아버렸다. 그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점점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 갑자기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짓고 전화를 끊었다. 조디, 이러면 안 돼요. 데이브가 병원에 있어요. 나는 천천히 무관심한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다.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엘레나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는 입술을 깍 다물고 한숨을 내쉬었다. 몇 분 뒤 내 전화가 울렸다. 넬슨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거의 울먹이는 듯했다. 엄마, 대체 아빠 책들을 어디에 둔 거야? 노트랑 사인본들 다 어디 갔나고? 나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그게 뭐가 중요하니? 그건 아빠의 전부라고, 엄마. 오늘 아침에 서재에 들어갔는데 책들이 다 없어진 걸 보고 쓰러지셨다고요. 나 오늘 출근도 못하고 병원에 모시고 갔다고요. 엄마, 아빠한테 화난 건 알겠는데 얘 책들한테 화풀이를 해요. 그건 유치하잖아요. 나는 거의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내가 단순히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아빠가 말하지 않았니? 나는 차분히 물었다. 나 그 사람이랑 이혼할 거야. 넬슨은 비웃으며 말했다. 엄마,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엄마, 진정해. 내가 대신 아빠한테 사과할게.
알겠지.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나를 설득하려 애썼다. 엄마, 내가 알거든. 엄마가 그 책들을 진짜로 버렸을 리 없잖아.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엄마도 알잖아. 그냥 어디에 숨겼는지 말해줘. 내가 가서 가져올게.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맞아. 안 버렸어. 잠시 침묵을 길게 누리며 그가 긴장하도록 만든 뒤 나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기부했어. 순간 정적이 흘렀다. 뭐라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빠한테 도서관에 가보라고 해. 거기서 다시 보고 싶으면 허락해주면 말이지. 넬슨은 당황하며 소리쳤다. 엄마, 농담이지. 이건 웃기지도 않아.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는 다시 내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돌아가 데이브라는 은혜도 모르는 인간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는 데이브가 그 책들과 노트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항상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까지 악할 줄은 몰랐다. 단지 그의 소장품을 잃어버리고 몇몇 동료들에게 놀림을 받았을 뿐인데 그는 결국 쓰러졌다. 데이지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넬슨처럼 다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다. 엄마, 아빠가 쓰러졌어. 병원에 가고 싶어. 아마 안 갈 것 같지만 그래도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텅 빈 듯한 느낌이 묻어 있었다. 마치 나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 것처럼. 잠시 동안 나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다는 옛 본능을 느꼈다. 뭔가를 말해주고 싶었지만 나는 참았다. 그녀는 이제 30살이었다. 더 이상 나를 꼭 껴안으며 엄마가 제일 좋아요라고 속삭이던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결국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안 갈 거야. 그 상황은 이혼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고소하기로 했다. 법정 싸움은 오래 걸렸다. 그 사이 나는 조용한 해안 도시로 이사해 노인 공동체의 방 한 칸을 임대했다. 그곳에서의 삶은 평화로웠다. 나는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들 역시 각자의 이야기와 고난을 가진 여성들이었다. 우리는 공용실에서 카드놀이를 하고 바닷가를 천천히 산책하며 때로는 그들의 옷을 수선해주곤 했다. 그들의 자녀들이 방문할 때면 가끔 작은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스카프, 차 한 상자, 손으로 만든 비누 세트 같은 것들. 세상에는 여전히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낯선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며 키운 자식들은 그들은 나에게 무관심할 뿐이었다. 생각할 가치도 없었다. 이혼 소송은 1년 동안 이어졌다. 데이브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가정을 지연시키려 했지만 결국 불가피한 결과를 막을 수는 없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는 우리의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야 했다. 그가 찢어버린 합의서는 결국 그에게 더 많은 법적 비용을 안겨주었을 뿐이었다. 그의 건강은 결코 회복되지 않았다. 엘레나는 한동안 그를 돌봤지만 결국 지위와 영향력을 잃은 남자와 함께 사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말도 없이 떠나버렸다. 넬슨과 데이지는 이미 이 모든 혼란에 지쳐버린 지 오래였다. 그들 역시 각자의 삶과 걱정거리로 바빴다. 한때 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했던 자식들은 이제 그를 돌볼 여유조차 없었다. 그래서 그는 요양원에 보내졌다. 나는 그를 보러 가지 않았다. 그 장은 이미 끝난 이야기였다. 이혼 후 내 삶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벼워졌다. 나는 해안마을에 1년 정도 머물다가 지역공예 수업에 등록했다. 내가 정말로 즐길 수 있는 일들에 시간을 쏟았다. 나는 직조를 배우고 작은 재봉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수성과 이류 수정 작업을 위한 작은 가판대를 열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내 생애 처음으로 자유로웠다. 가끔씩 나는 기차를 타고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떠났다. 데이브가 즐겼던 화려한 휴가는 아니었지만 단순하고 자유로운 여행이었다. 마음이 가는 대로 떠나는 그런 여행. 어느 날 여행 중 나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을 만났다. 우리는 인생과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남편을 갖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묶어둘 수 없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날 저녁, 나는 해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홀짝이며 바다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처음으로 나는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더 이상 누구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몇 년 후, 데이지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다. 더 성숙하고 예전처럼 비난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엄마, 이번엔 진지하게 묻는 거야. 우리 집에 와서 좀 지낼래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데이지, 내가 항상 내가 내 돈 쓰는 걸 걱정하던 애 아니었니?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그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땐 그냥 집안일이 다 엄마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많은 것들이 원래 엄마 몫이 아니었다는 거로. 엄마가 날 용서할 거란 기대는 안 하지만 내가 했던 실수들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어요. 나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변함없이 해안에 부딪혔다. 마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나는 알았다.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절하지도 않았다. 먼저 세상을 더 돌아보고 싶구나. 그 후에 생각해볼게. 전화를 끊고 내가 직접 만든 재킷을 걸친 뒤 부두에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나섰다. 어부들이 배를 타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다. 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왜 지금 멈춰야 한단 말인가?